자, 그러면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풀어본 소감이 좀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기존의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보던 것과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형이나 이런 점은 사실 좀 그렇게 다르진 않지만 난이도는 조금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작년 이제 사관학교 육군, 공군, 해군 사관학교 그 입학시험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실제로 이제 이 사관학교 시험 문제는 흔히들 얘기하죠. 상위 10%를 위한 수능이라고. 그렇죠? 수능이랑 유형은 동일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나 이런 점은 수능에 비해서 좀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시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그 강남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일부러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먼저 접하게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다가 이제 점점 풀다 보면 적응이 되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풀어야 되는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좀 더 쉽게 이제 인식이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실력을 올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오히려 어려운 문제들을 좀 단기간에 접해보면, 물론 이건 여유 있을 때입니다. 시험 임박해가지고 어려운 문제 풀면 오히려 여러분들 알던 지식이 그 뭡니까 더 흔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 임박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이렇게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에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답도 해보는 방향으로 하면은 실력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유념을 하면서 이런 것도 한번 접해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런 류의 질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는지 같이 한번 분석을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도덕적 판단은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이 행동이 과연 도덕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판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도덕적 판단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의 논의가 있어 왔다. 자, 벤담은 첫 번째 철학자들로서 벤담을 제시했죠. 벤담은 바로 뭐다? 행복을 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뭐다? 도덕적 판단에 대한 판단에 대한 여러 견해를 보게 되면 견해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람으로서 제시된 게 바로 벤남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이라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렇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안이 바로 도덕적인 판단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그 배경 지식 외에 한 가지를 더 알려주면은 바로 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몇 번 들어봤을 거예요. 모의고사에서도 꽤 자주 나왔고, 그렇죠? 이거는 쉽게 말하면, 쉽게는 아니죠. 어려운 말이지만 공리주의적인 입장입니다. 알겠죠?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행복은 수치화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의 양이, 행복의 수치가 큰 선택이 바로 도덕적이다라고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이나 이런 데에서는 조금 추론적인 읽기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도덕적 판단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없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조선시대같이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그죠? 지금과 같은 정부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가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지니까 바로 뭐다? 그에 대한 도덕적이라고 보는 관점 또한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사회였으니까 협동이 중시되는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누가 사는지, 그 집의 가족은 몇 명인지, 심지어 숟가락 개수, 젓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도 옛날에는 다 알면서 지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게 오히려 도덕적이었던 것이고, 오히려 이게 더 사람들 사이에 정을 강조하는 올바른 행동이었다는 거죠. 왜?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더욱더 나는 관심을 가질 필요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오히려 누구 집에 뭡니까?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고 아는 거는 일종의 스토커 행위로 신고당할 수 있는 일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덕적이라는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이 공리주의적인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휴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를 하는데, 자,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정념의, 즉 사람의 감정의 노예이고, 도덕법칙은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며, 이성이 내리는 결론이 아니라면서 도덕적 판단에서 감정의 영향을 중시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휴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감정의 영향을 중시했다. 즉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뭐다?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얼마 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잘생긴 남자가 번호 부르면은 그 플러팅 하는 거고, 못생긴 남자가 번호 부르면 성추행하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감정에 의해서 도덕적 판단도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휴메의 입장이라는 거죠. 자, 이와 달리 칸트는, 그렇죠? 도덕적 판단은 바로 뭐다? 이성적 추론으로 도출해낸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칸트는, 그렇죠? 바로 뭐다?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보편적 도덕 법칙을 추론해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고, 이러한 점은 바로 뭐다?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보편적인 도덕법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한대요. 그 말은 도덕법칙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보편적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인 것이다. 요렇게 본다는 측면에서 바로 뭐다? 앞에 칸트나 혹은 벤담 휴메의 내용과 칸트의 내용은 서로 대비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도덕적 판단에 대한 입장 중에서도 주류가 되었던 합리주의의 그 주장이고, 그의 주장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합리주의 입장에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칸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런 합리주의적인 입장이다라는 거죠. 자, 도덕적 판단에 대한 입장 중에서도 주류가 되었던 합리주의에서는 이성적 추론이 비자동성, 의도성 등의 특징을 가지며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여 이성적 추론이 도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비자동성, 의도성 등 이거는 바로 이성적 추론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이라고 하는 건 비자동성,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는 당연히 그 사람의 의도라든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바로 합리주의에서 주장한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해서 다른 개념을 제시합니다.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 직관주의입니다. 자, 직관주의에서는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적 추론만으로 도덕적 판단을 하는 합리주의의 입장을 비판하였다라는 거죠. 즉, 직관주의는 이 합리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직관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에 감정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을 했다. 자, 직관주의의 핵심은 바로 뭐다? 도덕적 판단에 감정의 영향이 크다. 이러한 점은 바로 위에 있었던 누구? 바로 휴메의 입장과 굉장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휴메도 앞에서는 바로 뭐다? 도덕적 판단에는 감정의 영향이 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러한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게 바로 이 직관주의라는 거죠. 자, 이 입장에 따르면 일상에서의 도덕적 판단과 행동은 감정적 반응을 영향하에 반사적이고 자동적인 기제인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직관주의 입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하이트가 있다. 그쵸? 맥주 아니에요. 자, 그는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만 역겨움이나 경멸감을 유발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을 도덕적 말문막힘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말문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바로 뭐다? 그렇지? 바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지만 역겨움이나 경멸감을 유발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도덕적 말문막힘이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는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판단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어떤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 추론을 거치지 않고 즉각적으로 지각하는 직관과 이와 더불어 발생되는 감정을 통해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한 다음에 어떻게 이성적 추론으로 그 판단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네 번째 직관주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직관주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직관주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바로 뭐다?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판단은 어떻다? 감정적 영향이 굉장히 큰 그러한 판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과정에서 도덕적 말문막힘이라고 하는 상황을 사례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말문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는 없어요. 피해가 없으면 그것을 우리는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겨움이나 경멸감을 혹은 불쾌감도 마찬가지겠죠. 자, 경멸감을 유발하는 사례에 대한 즉각적인 거부감을 느끼지만 반대로 이유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 그렇죠? 이런 걸 바로 도덕적 말문막힘이라고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도덕적 판단의 과정에 대해서 하이트는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은 바로 뭐다? 바로 직관 플러스 감정을 통해서, 그렇죠? 감정을 통해 도덕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이성적 추론을 통해 자신의 판단을 어떻게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우리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사람의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 많이 하죠. 그죠?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제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외모, 얼굴 생김새, 그 다음에 옷차림, 그 다음에 뭐 향수 같은 걸 썼을 때 그 사람의 향기, 이런 것들 외에는 사실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과학적으로 실험에서도 얘기하죠. 사람은 첫인상이 그 사람의 인상의 70%를 차지한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고 판단을 해. 사실 이 판단은 그 사람을 경험해보지도 않고 내린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은 뚱뚱하니까 뭐 이렇게 안 좋게 막 느껴지는 거야. 그래놓고는 이제 그 다음에 이성적 추론으로 합리화하죠. 아, 저 사람은 좀 뚱뚱하니까 굉장히 게으를 거야. 이러면서 막 스스로를 막 합리화시키면서 자신이 첫인상으로 판단한 그 인상이 맞다는 거를 자꾸 없는 근거를 만들어서 근거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을 더욱더 고정관념으로 붙여버린다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하이트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하이트는 도덕적 판단에 작용하는 직관을 도덕적 직관이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이트가 제시한 또 다른 개념, 바로 도덕적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도덕적 판단에 작용하는 직관이라는 거죠. 바로 이 처음 부분, 직관과 감정을 통해서 도덕 판단을 할 때 이 직관이 도덕적 직관이라는 거죠. 자, 도덕적 직관은 6가지 도덕적 기반의 사회 문화적 요소와 개인적 경험이 결합되어 형성된 것이다. 그는 모든 동물의 뇌 안에 존재하는 일종의 스위치인 모듈 개념을 활용하여 6가지 도덕 기반 각각을 도덕 모듈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문장이 조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의미를 좀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여기서 이 도덕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바로 6가지 도덕적 기반을 각각 도덕 모듈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설명이 되게 애매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 도덕 모듈은 사실 모든 동물의 뇌 안에서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사실 설명을 존재하는 일종의 스위치인 모듈 개념을 활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모듈 개념이 뇌 안에 존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두 개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사실 뇌 안에 존재한다는 게 도덕 모듈인 거고, 여기서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스위치 개념으로서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도덕 모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의 뇌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것은 6가지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는 이를 생물학적, 문화적인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얻어진 특수한 기능이라고 설명했다. 이거는 바로 뭐다? 생물학적, 문화적인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얻어진 특수한 기능이다. 이것이 도덕 모듈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태초에서부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는 도덕, 비도덕으로 짝지어진 6가지 도덕 모듈로 배려 피해, 즉 왼쪽 항이 도덕적인 거, 오른쪽 항이 비도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배려 피해, 공평성 부정, 충성심 배신, 권위 전복, 고귀함 추함, 자유 압제를 제시했다라는 거죠. 자, 각 도덕 모듈은 본래적 동인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자, 이 도덕 모듈은 바로 뭐다? 본래적 동인의 영향으로서 형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 본래적 동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 동인은 각 모듈을 작동시키는 근원적인 상황이나 대상이다 라는 거죠. 자, 쉽게 말하면은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과 추하다고 느끼는 것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장미꽃을 보고 거의 99%의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물론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치? 어쨌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장미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또 반면에 똥을 보게 되면 더럽다, 역겹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바로 뭐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보편적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아름다움과 추함의 개념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것들, 우리가 사람들에게 도덕적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그러한 생각도 사실은 인간의 뇌 기제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빡 하고 죽였어. 그렇죠? 그럼 이거는 우리가 나쁜 짓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는가. 알겠죠? 근데 반면에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어. 이러면 누구나 좋은 일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처럼 도덕적인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본래적 동인으로서 원래는 인간의 그 태초부터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러한 행위가 의해서 형성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 배려 피해 모듈에 해당하는 본래적 동인으로 아이가 우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우는 아이를 본 부모는 아이를 보살피는 행위를 한다. 이러한 부모의 배려 행위가 생물학적, 문화적인 진화를 거쳐 배려 피해 모듈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부모님이 자식이 우는 것을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달래는 거는 나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뭡니까? 바로 태초부터 뇌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이트는 모두를 작동시키는 또 다른 요소로 본래적 동인과 연관된 통용적 동인이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했다는 거죠. 자, 통용적 동인은 본래적 동인 외에 도덕 모듈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대상. 자, 핵심은 바로 뭐다? 본래적 동인 외에 도덕 모듈의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나 대상을 통용적 동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강아지 같은 귀여운 대상을 보고 돌보고 싶어 하는 것은 배려 피해 모듈의 통용적 동인으로 인한 것이다. 즉, 귀엽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누구나 느끼지만,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뭡니까? 보살피고 싶다, 돌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걔가 귀엽지만 그거를 키우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사회적이나 문화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혹은 그 사람의 환경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똑같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남에서 집에 지금 숟가락이 몇 개 있고 젓가락이 몇 개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농업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문화 속에서나 올바른 도덕적이고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고 이제 통용이 되는 개념인 거지, 지금과 같이 개인주의가 발달된 이런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일종의 통용적 동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네 번째 바로 도덕적 직관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도덕적 직관은 바로 뭐다? 도덕 판단에, 그렇죠? 작용하는 직관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도덕적 직관에서 핵심적으로 도덕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 모듈은 바로 모든 동물의 뇌 안에 존재를 하는, 그렇죠? 자, 이건 이제 일종의 스위치 개념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존재하는 6가지 도덕 기반을 도덕 모듈이라고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도덕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생물학적, 그렇죠? 문화적 진화를 통해 선천적으로 얻어지는 특수한 능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 도덕 모듈의 종류, 그렇죠? 모듈에 영향을 주는 모듈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자, 6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 바로 배려 피해, 그렇죠? 그래서 이 종류는 기본적으로 도덕적, 비도덕 요 관계로 구성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배려 피해, 그 다음에 공평 부정, 그렇죠? 그 다음에 충성 배신, 그 다음에 권위 전복. 여기서 전복은 먹는 전복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고비 추함, 그 다음에 자유 악재, 억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제 본래적 동인과 통용적 동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 좀 지워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세 번째로 도덕 모듈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첫 번째는 바로 본래적
동인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각 모듈 작동시키는 근원적인 상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와 다른 것들은 바로 뭐다? 통용적 동인. 통용적, 통인이 아니라 동인이죠. 동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는 본래적 동인 외에 도덕 모듈에 자극을 주는 상황이나 대상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도덕 모듈과 관련된 두 동인의 예와 특징적 감정의 대표적인 사례를 표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로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표를 보시게 되면, 자, 먼저 배려 피해 항목에서, 모듈에서 본래적 동인은 이제 자식의 고통을 보는 거죠. 느끼는 거죠. 자, 반면에 통용적 동인은 이제 귀여운 대상을 보는 거. 귀여운 미의 대상,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귀여운 대상이라고 하는 걸 보는 것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통용적 요인이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특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은 동정심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공평성과 부정에 대한 본래적 동의는 협조적이고 이기적인 태도. 자, 반면에 통용적인 동의는 의도적 세금 납부 회피. 자, 협조적이거나 이기적인 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태초부터 사람들이 협동해 살면서 느끼게 되는 그러한 동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협조적인 태도는 긍정적인 거, 반대로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뭡니까? 부정적인 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통용적 동의는 이건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뭡니까? 정치인이라든지 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뉴스나 이런 것들 접하다 보니까 아, 이것들이 나쁜 거구나 라고 나중에 현재 인식하게 된 거죠. 그렇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없었을 거 아니야. 왜? 양반은 세금을 안 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최근에 어떻게 보면 사회 문화가 변화를 하면서 생긴 동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느껴지는 특징적 감정은 감사, 분노, 죄책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고, 자, 충성심과 배신 항목에서 본래적 동인은 집단에 대한 도전, 반면에 통용적 동인은 국가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도 사실상 최근 들어서 이제 생긴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특징적 감정은 집단에 대한 긍지, 그렇죠? 애국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반면에 권위정복은 본래적 동인은 지배 혹은 복종의 표시. 그 다음에 통용적 동인으로는 윗사람이라고 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신분이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제 배려를 해주게 되죠. 그때 생긴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감정은 두려움이나 존경. 자, 고귀함과 추함의 항목에서는 본래적 동의는 방자, 오염물 이런 건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반면에 통용적 동의는 금기. 금기는 사회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 해리포터를 보게 되면은 금기는 바로 볼드모트잖아요. 그죠? 그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돼. 막 그러잖아요. 그치?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호랑이 같은 경우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름을 부르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호랑이라고 안 부르고 산지킴이 혹은 산손님 이런 식으로 돌려서 부르고, 그 다음 화장실, 변소. 변소라는 말도 보면은 변이라는 말 자체가 좀 불쾌감을 유발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라는 말로 고쳐서 얘기합니다. 화장실은 뭡니까? 자신을 정비하는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똥, 오줌 이런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 일종의 금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드러나는 특징적 감정은 구토감이고, 자유압제라는 항목에서는 본래적 동인이 독재자, 그렇죠? 압제 쪽의 내용이죠. 자, 그다음 통용적 동인은 부당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거. 이거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강점이나 6.25라는 일제강점이나 군사독재라는 그런 정권을 겪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적 감정으로는 이에 대한 분노라는 감정을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하이트는 두 동인으로 인해 도덕모듈이 작동하는 동시에 동인과 관련된 감정이 수반되면서 인간은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하이트는 바로 뭐다? 이 두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 동인과 플러스 통용적 동인이 두 개가 합쳐서 작동을 하면서 도덕 모듈이 작동하는 동시에 동인과 관련된 감정이 수반되면서 인간은 도덕적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이 주장에 따르면 어떤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해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령 아버지를 이름으로 부르는 아들에 대해서 어떤 집단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다른 어떤 집단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서양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는 게 문화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부모님도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자기 선생님도 이름을 부르고 할아버지도 이름을 부르고 다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문화죠. 그런 문화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렀다가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이러면서 한 대 맞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에 대해 통용적 동의는 바로 어떤 특징이 있다? 바로 문화적 학습, 경험에 의해서 집단이나 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통용적 동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문화적 학습이나 경험에 의해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라고 의견이 차이 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다? 통용적 동인에 의해서 도덕 판단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의 관점에서의 도덕은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의 도덕이지 보편적 도덕이 아니다. 따라서 하이트는 도덕적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의 핵심은 바로 뭐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공유하는 특정 집단의 도덕이지 보편적 도덕이 아니다. 그 말은 칸트가 얘기했었던 보편적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트에 의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하이트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하이트 이론의 강점은 도덕적 직관에 따른 도덕적 판단에 대한 이해 및 통찰을 기반으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견해 차이, 갈등이 생기는 이유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집단과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 있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편견에 빠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하이트 이론이 주고 있는 의의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은 도덕 갈등이라고 하는 것도 생겨납니다. 누구나 자기의 생각이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과정에서 그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 게 현대 사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똑같은 안락사 문제만을 보더라고 하더라도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도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들고 있고 반대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쪽도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들고 있어요. 알겠죠? 찬성하는 쪽에서는 뭐야?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듯이 자신의 죽음 또한 선택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찬성 측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그 스페인에서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안락사를 허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어떤 여자가 어렸을 때 굉장히 안 좋은 약간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못돼서 죽지는 못하고 약간 거의 장애인의 그 병을 얻게 되고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을 얻고 살게 됐어요. 근데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괴로웠던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결국은 법원에다가 안락사를 승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이번에 그 안락사가 합헌으로 결정이 나가지고 그 여자가 안락사를 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욱더 괴로운 사람의 입장이라고 본다면은 안락사가 찬성을 해도 된다라는 입장에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하는 입장도 인간의 생명, 다른 동물의 생명도 물론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보는 쪽이 반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인간의 존엄성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발생을 했을 때
원래대로라면 칸트나 이제 이런 사람들의 입장, 합리주의 입장으로 따르면은 보편적 도덕이 존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뭐다? 보편적인 도덕에 따르면은 이 두 개가 충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게 존재해야 되니까.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하이트는 바로 뭐다? 아무리 도덕적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사회 문화적 일종의 통형적 동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가 도덕적이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 의견차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접근한 것이 바로 이 하이트의 직관주의 이론의 의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여러분들 원래 문제를 풀이를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답만 알려주도록 할 테니까 한번 채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 채점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너무 충격은 받지 마세요. 알겠죠? 자, 1번부터 10번까지만 여기까지만 채점을 하시면 됩니다. 오, 많이 맞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다음 질문이 진짜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일부러 뺐어요. 과학 질문이 미친 듯이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빼긴 했는데 어쨌든 이 질문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보던 질문보다는 좀 더 어려운 그런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자꾸 이런 것도 도전해보면은 여러분들 실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클리닉도 하니까 다들 참석하셔야 돼요. 알겠죠?